1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제 키워드 42고요. 111쪽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1, 2차 이시 문제에서 1번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문서 고쳐쓰기 형태로 나온 부분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작문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작문 영역에서 나오는 고쳐쓰기는 문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을 고쳐쓰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 1번으로 나오는 이 부분의 고쳐쓰기는요. 문법적인 측면에서 고쳐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범주를 구분한다면 언어, 즉 문법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유일하게 제시문에서 일단 방향은 알려주지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학습하고 암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문장의 호응과 관련해 가지고요. 보통은 전체 문장 단위에서 그 다음에 어절 단위 그리고 단어 단위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뭐 조사나 접사 단위까지 제대로 굳혀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문장의 호응과 관련된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 다음에 병렬 구조의 호응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학습하고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차적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에서 호응되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나오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이 예문 한번 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주어가 뭐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죠. 그 다음에 독자가 이것도 주어예요. 근데 서술어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만든다 하나밖에 없죠. 이것과 호응되는 주어는 독자가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이라는 것을 받아주는 서술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좋은 책은 독자가 만든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이를테면 주어부가 그죠? 뭐뭐한 무엇은 해서 우리 왜 니은이나 는 같은 어미들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붙은 말 관형형이라고 하는데 주어부가 관형형 명사의 경우로 되어 있을 때 서술부도요. 관형형 명사로 되어 있어야만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하게 호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것과 것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형형 명사 서술부도 만든다는 점이다 해가지고요. 관형형 명사로 끝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목적어와 서술어에 호응했을 때 우리 왜 서술어 쪽이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것들 잘 보시라는 얘기인데 자동사는요 문장에서 구성했을 때 주어만 있으면 성립하는 애들을 자동사라고 하고요. 타동사는 항상 대상 즉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에서 의미가 성립하는 애들을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건데요. 우리 왜 폈다 같은 경우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피다의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샜다 같은 경우는 뭐의 과거형이죠? 세다의 과거형이 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피다 같은 경우는 불꽃이 피다 그 다음에 날이 새다 해가지고요. 둘 다 기본적으로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왔을 때는 이 형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같은 목적어가 왔을 때는 피다가 아니라 타동사 피우다를 써가지고요. 그죠? 과거형으로 쓴다면 담배를 뭡니까? 피웠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을이라는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새다가 아니라 그죠? 타동사 세우다를 활용해서 샜다가 아니라 밤을 세웠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잘 인지가 되는데 유독 요 이제 피우다와 세우다 같은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란을 폈다가 맞겠어요? 소란을 피웠다가 맞겠어요? 당연히 소란을 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소란을 폈다가 아니라 피웠다라고 써야겠죠. 뭐 다른 단어도 많지만 특히 이 두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3번의 병렬 구조의 호응. 얘가 이제 1, 2차 예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관련해서 대등한 걷길이 접속할 때에는 이제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걸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대등한 것끼리 접속하는 걸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와 B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A나 B, A와 B, 그다음에 뭐와 과와 및 이렇게 들어갔을 때 대등한 것끼리 접속이 되는 건데 이때 이런 거죠. 우리가 대등한 것끼리 접속해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할 때는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할 때는 떨어져 있는 부분, 즉 A, C, B, C 둘 다 호응되어야만 뭡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 엮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앞뒤에 그저 각각 어울리는 서술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대응되어야 합니다. 자,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요. 나는 빵도 먹고 밥도 먹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저 빵도 먹고 밥도 먹었다가 구조가 같은 대등한 것끼리 접속해서 구조가 같은 표현이 되는 건데, 다만 이때 먹고라는 동일한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나는 빵과 밥도 먹었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빵을 먹었다도 호응이 되고 밥을 먹었다도 호응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렇게 묶었을 때 각각이 이 서술어 쪽과 호응이 되지 않으면 펼쳐줘야 되고요. 그죠? 대등한 것끼리 접속하는 표현으로 펼쳐져야 되고, 그때 앞뒤 구조가 같아야 돼요. 보세요. 이를테면 김치는 맛과 영양가에서 두 개를 묶었잖아요. 병렬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맛과 높다가 호응되지 않죠. 이렇게 묶을 수 있으려면 김치는 맛이 높고 영양가도 높다가 말이 돼야 되는데 맛이 높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 고쳐 써야 되죠. 어떻게요? 김치는 맛이 좋고 영양가도 높다 해가지고요. 맛이 좋고 주어 서술어, 영양가도 높다 주어 서술어 해가지고요. 그죠? 고라는 대등한 것끼리 접속했을 때 앞뒤 구조가 같고요. 내용상으로도 어울려야 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인식의 변화, 관심 두 개를 묶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거죠.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높아지고 있다. 변화가 높아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펼쳐져야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그죠? 대등한 것끼리 이어주는 거죠.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가지고요. 주어 서술어 구조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거죠.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죠?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호응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내용에 맞춰서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살짝 같은 범주인데 표현하는 내용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개의 서술어도 풀이해 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A에 대해 A를 B하고 C하다, B하거나 C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로 당연히 뭡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 각각이 호응이 되어야만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도 풀이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문장의 호응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즉 내용상 말이 안 된다면 대등한 구조로 풀어서, 그죠? 대등한 구조로 풀어서 앞뒤의 구조가 같게끔 써줘야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첫 번째 번 보시면 국민들이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환경정보라는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물론 환경정보에 접근하다는 말이 되는데 환경정보에 참여하다, 우리 왜 정보에 참여하다라는 말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럼 또한 환경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길을 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다니거나 놀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을 다니다는 말이 되는데 길을 놀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길을 다니거나 길에서 놀 때 이런 식으로 따로 풀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1차, 2차 예시문제에서 나온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병렬 구조에 호응해서 1번처럼 썼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수정하는 방향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몰라도요. 지금 보세요. 이런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인식의 변화, 관형어, 명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어, 서술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풀어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과거에 학습했던 범주와 1차적으로 연결고리가 있기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13쪽에 43 해가지고요. 이제 방금 전까지 본 게 문장의 호응과 관련해서 문장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거라면 이런 거죠.
있어야 하는데, 그죠? 중복되지 않는데도 문장 성분이 생략돼서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요,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을 넣어줘야겠죠. 우리 흔히 주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그게? 예, 맞아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앞에서 학습했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주성분인 게 얘네가 빠지면 문장이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서가 있는데 우리 왜 일부 용어들은요. 부서가 있어야만 또 의미 전달이 가능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우리 왜 주다나 이런 것들, 받다 같은 거. 영어에서 아마 수요 동사라고 할 텐데 주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대상 즉 부서가 있어야만 의미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받다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졌을 때는요.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볼게요. 자, 먼저 주어가 생략된 경우, 우리 주어를 생략하려면 그죠? 앞뒤 문장의 주어가 동일할 때는 물론 생략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따로 넣어줘야겠죠. 보세요. 모든 사원들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회사를 걱정하고 있을 때 오히려 회사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물론 모든 사원들이라는 동일한 주어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생략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사원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사원들일 수는 없죠. 따라서 오히려 사장은 회사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른 주어가 들어가야만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사장은. 물론 예문은 좀 재밌기는 하죠. 사원들은 걱정하고 사장은 낙관하고 그러면 망할 회사 아닙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부서가 생략된 경우, 이것도 한번 볼게요. 할머니께서는 세뱃돈을 듬뿍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죠? 우리 왜 주다 같은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세뱃돈을 듬뿍 주셨다. 이렇게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죠? 자, 용언에 따라 부서, 이를테면 부서라고 하게 되면 대상이라든가, 그죠? 누구누구에게 같은 게 대상이고 어디에서 같은 장소가 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생략돼도 문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14쪽에 자, 역시 관련해서 문장의 중의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의성이 뭐예요? 여러 의미를 지니는 거죠. 이걸 중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미 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언어 과정에 나온 거 보면 이런 거 설명을 주고요.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하는지 구조적 중의성에 해당하는지 작용력 중의성에 해당하는지 요거 물어보는 거, 구분하는 것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을 어떻게 명확한 의미를 지니게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적 중의성은 뭐냐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단어 자체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이건 상식이죠.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다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같지만 발음은 똑같지만 뜻이 아예 다른 것들이 있죠. 동음 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요, 그죠?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고칠 때는요, 고치는 방법도 알아둬야겠죠. 어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길을 돌아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물리적 공간의 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의미 추가해서 논 옆의 길을 돌아보았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물리적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길을 돌아보았다라고 쓰게 되면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다이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가 참 예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배는 동음 이어로 존재하죠. 그래서 과일배를 뜻할 수도 있고요. 선박을 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부위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나무에 열린 배가 참 예쁘다라고 정보를 추가하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과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 정박된 배가 참 예쁘다라고 쓰게 되면 선박을 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미 추가해서 중의성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시험에서 이게 다이어냐 동음 이어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출제기조 전환되고 나서는 이런 거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 문법 시험에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어 자체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면 그런 것들을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한다. 정보 추가해서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정도 각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구조적인 중의성. 이건 뭐냐면 문장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건데 우리 왜 어떤 문장이 둘 이상의 통사적인 관계를 가진 문장 구조로 분석이 돼서 우리 통사적인 관계 그러면 문장에서 성분과 성분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성분과 성분이 연결되면서 그죠? 성분과 성분이 연결되면서 그 연결 관계가 두 가지 이상의 구조로 분석돼서 중의성을 지니게 되는 걸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해요. 성분과 성분 간의 관계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돼서 지니는 중의성을 구조적 중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를테면 주술 관계 보세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보고 싶은의 주체가 선생님인지 보고 싶은의 주체가 학생들인지 즉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싶어하는 건지 선생님을 그죠? 학생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고쳐줘야겠죠. 선생님이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아니면 그죠?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줘야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자, 아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안겼다 그랬을 때 웃으면서의 주체가 아이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엄마가 웃는 건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쉼표를 찍어주면 우리 왜 국어 문장보호상 쉼표를 찍는다는 게 특정 어절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얘가 바로 다음의 말과 관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웃는 주체는 아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엄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웃으면서 다음에 쉼표를 찍게 되면 그죠? 웃는 것과 들어오는 엄마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웃는 주체가 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어순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은 아이는 들어오는 엄마에게 웃으면서 안겼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명확하게 아이가 웃는 거겠죠. 그죠? 쉼표 찍는 방법과 어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 물론 그죠? 들어오는 엄마에게 통째로 아이는 웃으면서 안겼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하고는 패턴이 좀 다르죠. 그죠? 얘는 내용을 아예 수정해야 되고요. 얘는 쉼표 찍거나 어순 바꾸는 방법으로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식의 중의성. 얘는요.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예쁜 누나의 친구 그러면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예쁜이 누나를 꾸밀 수도 있고 친구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순 바꿔서 누나의 예쁜 친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쁜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예쁜 것과 누나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세상 모든 남동생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네요. 물론 누나의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뭡니까? 예쁜 것은 누나고 그죠? 예쁜 것과 친구는 관련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누나가 예쁘다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번까지 보고요. 17강 좀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18번째 강의에서 나머지 이 문장 수정하는 거 쭉 한번 보죠. 병렬 구문의 중의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와나 과로 묶었을 때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니면 어떤 대상에서 어떤 대상까지가 묶이는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요. 나는 어제 선생님과 영희를 만났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하고 함께 가서 영희를 만난 건지 선생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영희 만난 건지 아니면 선생님과 영희가 함께 있는데 내가 거길 가서 만난 건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쳐보면 이런 거죠. 나는 어제 선생님과 함께 영희를 만났다 그러면 나하고 선생님이 같이 가서 영희라는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만났다면 나는 어제 선생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영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자 나는 어제 선생님과 함께 있는 영희를 만났다 그러면 영희와 선생님이 함께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만났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역시 구조적 중의성이고요. 그다음에 고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18강에서 18번째 강좌에서 요 문장하고요. 문제까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